이강우, 32세. 그는 직업상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다. 대형 건설사의 현장 과장인 그는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그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날카롭고 깊은 눈빛에는 세심한 관찰력이, 때로는 병적인 호기심의 불꽃이 숨어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과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회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소유욕과 통제욕이 남몰래 들끓고 있었다. 집에는 그의 아내 한서연, 28세, 이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서연은 가냘프면서도 풍만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부드러운 곡선미가 드러나는 몸매, 봉긋 솟아오른 가슴과 짤록한 허리, 그리고 수줍은 듯 꼭 다물고 나는 도톰한 입술이 매력적이었다. 애교스러운 덧니와 깊은 보조개는 그녀의 미소를 한층 더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감정이 격해질 때면 쉽게 붉어지는 새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상냥하고 현숙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말 못할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우의 아버지 이정우는 올해로 60세가 되었다. 그는 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은퇴한 상태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얼굴에는 고뇌가 서려 있었지만 이목구비에는 여전히 세파를 겪은 남성미가 남아 있었다. 넓은 어깨는 아직도 당당했고 든든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전통적인 효사상을 중시하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아내, 즉 강우의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 일로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끝없는 고독과 영원한 상실감이라는 공허에 갇히고 말았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넓은 집은 이제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의 발소리만이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렸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책임졌다.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온기는 식어갔다. 강우가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은 부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간과 같았다. 서연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렸고 시아버지 못지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슬픔은 옅은 안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덮었다. 벽에 정중하게 걸린 시어머니의 사진은 끊임없이 상실의 아픔을 상기시켰다. 정훈의 눈빛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다. 때때로 그 공허한 시선 속에서 숨겨진 욕망의 불꽃, 온기를 향한 갈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서둘러 그것을 감추곤 했다. 효심 깊은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려는 서연은 세심한 관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다. 그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했지만 매일 밤이면 말없는 벽을 마주하며 자신을 갉아먹는 고독과 씨름해야 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음울해졌다. 정훈과 서연의 외로움은 뒤섞여 고통스러운 슬픔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나눌 수 없는 슬픔과 공허가 있었다.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해도 그들은 책임감과 애정 결핍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다. 강우는 자신이 무심코 남겨둔 빈자리가 깊이 묻혀있던 욕망의 씨앗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슬픔과 결핍, 그리고 온기에 대한 갈망은 금지된 불꽃처럼 타오를 준비를 하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시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바람은 문틈으로 비명을 지르며 스며들었고 창밖의 나무들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강우는 저 멀리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고 며칠째 휴대폰은 불통이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은 서연은 빗소리에 더욱 격렬한 외로움을 느꼈다. 자정 무렵 복도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등을 켜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강우의 아버지, 정훈이 자신의 방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소주 냄새. 그는 만취 상태였다. 정훈은 아내가 죽은 후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는 날은 점점 잦아졌다. 서연은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서연은 온 힘을 다해서야 겨우 그를 침실로 옮길 수 있었다. 방 안은 술 냄새와 비 내리는 밤의 축축함으로 가득했다. 침실의 희미한 등불은 시아버지의 지친 얼굴 윤곽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젖은 외투를 벗겼다. 그녀의 손이 정훈의 단단한 팔뚝과 넓은 어깨에 닿았다. 빗물에 젖은 옷감 아래로 그녀는 따뜻하고 탄탄한 근육을 선명하게 느꼈다. 그 순간 이상한 전류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가 셔츠 단추를 풀 때 손가락이 그의 넓은 가슴을 스쳤다. 무심코 일어난 그 접촉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방어막을 찢어버렸다.
독한 술 냄새와 남자의 땀 냄새가 섞여 서연에게 끼쳐오자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귓가에 들려오는 정훈의 거친 숨소리는 창밖의 거센 빗소리와 뒤섞였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숨막힐 듯 답답해졌다. 서연은 비 내리는 밤의 축축함과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다. 침실 등불 아래로 시아버지의 다부진 몸매가 드러났다. 그가 취중의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을 대가 오르내렸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그을린 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멀리 있는 남편 강우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대신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현실적인 정훈의 존재감,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서연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취중에 정신이 혼미했던 정훈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을 꽉 껴안았다. 예상치 못한 강한 힘이 그녀를 올감했다. 서연은 부질없는 저항을 시도했지만 시아버지의 뜨거운 온기와 갑작스러운 힘에 삼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술 냄새, 땀 냄새, 정훈의 체온이 그녀를 감쌌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를 옥죄는 힘 때문만이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흥분과 뒤섞인 죄책감 때문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모든 비밀을 감추려는 듯 울부짖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를 밀어내려 애썼지만 몸은 배신하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깨어나는 본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녀의 오랜 외로움은 마치 기댈 곳을 찾은 듯했다. 비록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기댐일지라도 강우가 없는 비바람 치는 밤에 일어난 그 사건은 서연의 마음에 무거운 비밀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녀와 정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것엔 비바람뿐이었다. 금지된 불꽃이 서연의 마음속에서 막 점화되어 스멀스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운명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후 강우는 힘든 출장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우리 사이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강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아내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캐묻지 않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다고만 약속했다. 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저녁 식사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우는 그의 시선을 피했고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서연이 반찬을 집다가 무심코 시아버지의 손에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우는 그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모든 것을 관찰하며 어색한 몸짓 하나, 억눌린 숨소리 하나까지 기록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 회피하는 눈빛 속에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침대에서 강우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비누향이 풍겼다. 그는 부드러운 머릿결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 익숙한 향기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낯선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희미한 술 냄새와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무언가의 냄새였다. 그것은 비밀의 냄새, 아내의 살결에 스며들어 모든 세포에 각인된 금지된 교감의 냄새였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은 망설이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곧 터져나올 분노를 두려워하는 듯 작고 끊어졌다. 강우는 품 안에서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땀으로 얇은 잠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랜 억압 끝에 터져나온 강렬한 본능의 해소였다. 서연은 말해야만 했고 털어놓아야만 했다. 강우는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첫 충격이 휩쓸고 지나가자 곧바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병적인 흥분, 본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소유욕과 통제욕이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었고 이 타락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었다. 강우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이성은 분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청렴하고 엄격한 건설사 과장이었다. 이런 근친상간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깊은 본능은 그를 부추겼다. 그는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 사건을 자신만의 게임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헤아리기 어려웠다. 서연은 이야기를 마치고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녀는 폭풍을 기다렸지만
강우는 그저 그녀를 더 꽉 껴안을 뿐이었다. 그의 숨결은 규칙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어두운 불꽃이 점화되고 있었다. 그는 화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체스판을 배열하듯 허공을 응시했다. 여보,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강우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어떤 꾸짖음보다 서연을 더 두렵게 했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용서할지 아니면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낼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어떤 비난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긴 침묵과 서연의 흐느낌, 그리고 강우의 무거운 숨소리만 이 방안을 채웠다. 하나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그것은 더 어둡고 금지된 것들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강우는 자신이 직접 만든 혼돈을 즐길 수 있는 길, 하나의 길을 보기 시작했다. 강우가 평정을 되찾는 데는 정확히 30초가 걸렸다. 그 30초 동안 그는 모든 감정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했다. 아버지가 너무 취하셨던 거겠지.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아버지를 돌봤던 건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었을 테니 그냥 불의의 사고였을 뿐이야. 그것은 용서의 말이 아니었다. 강우가 교묘하게 자신의 어두운 수용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도덕적 방패였다. 그는 스스로를 이해심 많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실은 혼돈을 즐기는 자였다. 서연은 여전히 그의 품에 파고들어 흐느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긴 후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눈물로 젖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았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극도의 공포와 용서를 구하는 애원이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방금 터져나온 비밀의 해방감과 무언의 도전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강우를 사로잡아 호기심과 소유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끌어들였다.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초대장과 같았다. 당연히 좋았죠. 당신 없이 혼자 지낸 날이 얼마인데. 서연이 숨소리처럼 작게 속삭였다. 그 속삭이는 고백에 강우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성적 본능이 깨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했다. 강우는 서연의 가쁜 숨결을 느꼈다. 그의 품에 바싹 기댄 그녀의 부드러운 몸에서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얇은 잠옷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맨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한 달 넘게 아내를 못 봤더니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네. 그가 장난치듯 나지막이 말했다. 남편은 못된 놈이야. 아내를 혼자 집에 둬서 시아버지랑 바람나게 만들었으니 책임져야지. 장난 반 진담 반인 강우의 말은 수용인 동시에 도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더 멀리 밀어내는 방식이었다. 그는 처벌하지 않았다. 그는 병적인 방식으로 합법화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톰한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본능은 이미 깨어나 있었다. 수줍음과 망설임은 과거로 사라진 듯했다. 한번 불붙은 불꽃은 이제 끌 수 없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폭풍우 치던 밤의 영상이 다시 떠올랐다. 그 접촉, 그 숨결, 그 냄새.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남편 강우가 그녀를 안고 그녀를 받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욕망은 비록 뒤틀리고 병적인 방식이었지만 강우에 의해 허가받았다. 감정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며칠 후 강우는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여전히 장마에 잠겨 있었다. 일은 고되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강우는 일에 몰두하며 집에서 겪은 충격적인 기억을 떨쳐내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인 타락은 아물기 힘든 상처처럼 때때로 욱신거렸다. 그 삭막한 산골 현장에 김유나 24세가 나타난 것은 하나의 파격이었다. 그녀는 현장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유나는 작고 가냘팠지만 생기가 넘쳤다. 호기심 가득한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보조개가 매력적인 유나의 천진한 미소 뒤에는 그녀의 나이에서는 믿기 힘든 세상 물정에 대한 이해가 숨어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강우는 인부들의 숙소를 점검하러 나섰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요란하게 떨어졌다.
그는 젖은 연탄 더미를 덮기 위해 혼자 낑낑대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낡아 빠진 방수포를 당기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외롭고 고독해 보였다. 강우는 그 산골 처녀에게서 강인한 생활력과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유나를 도와 연탄을 덮었다. 그들은 차가운 빗줄기 아래 나란히 섰다. 빗방울이 강우의 어깨에 떨어져 유나의 마른 등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함께 방수포를 당기다 무심코 손이 스치자 유나가 깜짝 놀랐고 가벼운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동그란 눈으로 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존경심과 약간의 유혹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보조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과장님 같은 분이 비 맞는 것도 잘하시네요. 유나가 킥킥 웃으며 말했다. 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롭고 깊은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가씨는 안 무서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추위 때문에 어깨가 살짝 떨렸다. 제가 무서워하면 우리 인부 아저씨들은 무슨 수로 물 끓여 먹겠어요? 강우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문득 이 순간을 더 길게 붙잡고 싶어졌다. 그럼 오늘 밤 내 방에 가서 생강차나 한잔하면서 몸 좀 녹이지. 많이 추울 텐데.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려요. 강우의 방은 철제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용품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좁은 공간은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둘 다 추위에 떨고 있었고 옷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젖은 연탄 냄새가 풍겼다. 강우가 생강차를 끓이는 동안 유나는 잠시 서성이다 말했다. 이 젖은 옷 좀 갈아입어도 될까요? 너무 추워서요. 그녀는 망설이며 등을 돌려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강우는 호기심에 곁눈질했다. 점점 내려가는 얇은 옷 사이로 젊은 처녀의 부드러운 몸매와 봉긋한 가슴이 드러났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관능적인 곡선이 나타났다. 유나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다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어딜 봐요? 훔쳐보기 없기에요. 그녀는 꾸짖는 척했지만 눈빛은 장난기로 반짝였다. 강우는 피식 웃었다. 예쁘니까 훔쳐보지. 못생겼으면 훔쳐보지도 않아.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유나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살며시 미소 지었고 두 뺨이 붉게 물들었다. 첫 번째 불꽃. 새로운 불꽃이 황량한 산골의 공사 현장에서 점화되었다. 강우는 새로운 갈망과 병적인 호기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밤은 수증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작은 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유나가 나왔다. 머리카락에는 아직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갈아입은 작업복 아래로 가냘픈 몸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과장님, 뭘 그렇게 무섭게 봐요? 그녀가 놀렸다. 남의 집 처녀 옷 갈아입는 거 훔쳐본 거예요? 강우는 벽에 기대어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그의 시선은 탐색하듯 그녀에게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뭘 봤다고 그래? 그가 나지막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봤다 해도 전부 남의 떡이지. 무서운 아내 눈치나 봐야 하는 신세인데. 유나는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과장님이 사모님을 무서워한다고요? 그녀가 물었다. 얼굴에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무서울 게 뭐 있나? 강우가 대답했다. 집밥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법이지. 누가 새로운 걸 맛보고 싶지 않겠어? 그의 말은 독을 바른 화살처럼 유나의 숨겨진 본능을 자극했다. 유나는 고개를 치켜들었고 미소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과장님이 저랑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사모님한테 이르지 않을 텐데 뭘 무서워해요?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유혹했다. 그 말은 강우의 승부욕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는 갑자기 다가가 유나를 품에 살며시 안았다. 그녀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숨결이 강우의 가슴에 닿았다. 유나의 피부는 서연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탄력 있고 생기가 넘쳤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강우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얇은 작업복 너머로 유나의 그곳이 이미 축축하고 뜨거워졌음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생강차 향기와 따뜻한 숨결이 뒤섞여 강우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는 살며시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방금 유나가 입었던 분홍색 속옷의 이미지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익숙한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몸을 탐험하고 정복한다는 느낌이
강우를 극도의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다. 유나는 그의 품에 더 파고들며 자신의 몸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그녀에게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강우 안의 모든 경계선을 불태웠다. 강우는 부드럽게 유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삐걱거리는 침대가 노란 불빛 아래 놓여 있었다. 유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다. 문 좀 닫고 와요. 그녀가 실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강우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아직 축축한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걱정 마.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은밀한 행동 자체가 강우의 흥분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공기는 갈망의 냄새로 짙어졌다. 그들은 작은 침대에 마주 앉았고 강우는 유나의 팔을 살며시 만졌다. 어때? 이남의 떡 아가씨. 판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서워? 유나는 킥킥 웃으며 강우에게 기댔다. 누가 무섭대요? 사모님 무서워하는 건 과장님이죠. 강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마치 자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구석까지 탐험해달라고 초대하는 듯했다. 그는 얇은 옷이 유나의 피부에 달라붙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드러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방금 씻고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섬세하고 노골적으로 만들었다. 강우는 얇은 천 아래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며 흥미로워했다. 그것은 익숙함과는 거리가 먼 본연의 무언가에 닿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욕망은 격렬하게 충족되었다. 유나의 몸은 불타오르는 듯했고 그녀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쾌감에 잠겼다. 강우 역시 오랜 억압에서 해방된 듯한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교감은 거세고 육감적인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후 두 사람은 옷을 다시 입었다. 유나는 강우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속삭였다. 오늘 밤 기억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으면 언제든 불러요. 과장님의 공짜 애인이 되어줄게요. 강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나는 떠났고 방에는 강우 혼자 남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방금 일어난 일을 회상했다. 정복감,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이 계속 맴돌았다. 강우는 피곤함에 잠이 들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강우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현장 일이 거의 끝나가고 강우는 곧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서연과 다시 마주할 익숙한 삶을 생각했다. 그때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아버님, 새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버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아주 끝내줘요. 강우는 눈을 살짝 찌푸렸다. 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하는 것도 봤다니까요. 강우는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대단하네. 그가 나지막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집에 가면 보게 될 풍경이겠지. 그의 말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수용. 심지어 자신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타락에 대한 약간의 흥미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기묘한 통제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유나가 갑자기 강우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사모님이 감시 전화 거셨나 봐요?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살며시 치웠다. 과장님, 유나가 약간 망설이는 듯 어조를 바꾸어 말했다. 부탁할 게 있는데요. 남동생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우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다. 그는 유나에게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주고 다시 한 장을 더 꺼냈다. 총 100만 원. 유나가 필요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다. 유나는 기뻐하며 눈을 빛냈다.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그를 유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오후에 동생한테 돈 붙이러 같이 가줘요. 그 초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우와 유나의 관계는 업무의 경계를 넘어 하룻밤의 불장난을 넘어 더 위험한 친밀함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우가 집에 돌아오자 익숙했던 집은 낯선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정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눈에는 더 이상 고독이 서려 있지 않았다. 강우야, 왔구나. 정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할게. 여기는 미숙 씨다. 박미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45세 정도로 두피 마사지를 겸하는 미용실 원장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풋풋한 소녀의 것이 아닌 세파를 겪은 여인의 원숙한 매력이었다. 미숙의 눈은 웃음기 가득 반짝였고 손길은 능숙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친근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유혹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정훈은 미숙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 사람 엄청 적극적이야. 만난 지 2번 만에 벌써 4번이나 잤다니까. 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다. 대신 어두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나도 연상의 여인과 한번. 통제와 금지된 경험에 대한 갈망이 강우의 내면에서 다시금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다른 눈빛, 탐색하고 평가하는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강우가 미숙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원숙한 몸매, 높은 광대뼈, 유혹하는 듯한 붉은 입술. 그녀의 눈은 자신감 넘치는 요염함으로 빛났고 짙고 날카로운 눈썹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특히 강우는 그녀의 잘록한 허리와 쭉 뻗은 다리에 주목했다. 그는 속으로 그녀가 아주 괜찮은 농염한 여자라고 평가했다. 그의 눈에 미숙은 더 이상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새롭고 매력적인 목표물이었다. 미숙이 참석한 가족 파티는 강우의 집에서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지만 정훈은 매우 즐거워 보였다. 서연과 강우는 나란히 앉아 정훈과 미숙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서연이 강우의 팔을 살며시 쿡 찔렀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갑자기 서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연기했다. 여보, 나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먼저 방으로 좀 데려다줘요. 강우는 아내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정훈과 미숙에게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신호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모하듯 잠시 마주쳤다. 강우가 서연을 방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침대에 눕는 대신 장난기 어린 눈으로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조용히 내려가서 구경해볼까? 그녀가 속삭였다. 저 여자 얼굴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강우와 서연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나선형 계단을 내려갔다. 위층에서는 들키지 않고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거실은 희미한 조명에 잠겨 낭만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미숙이 나지막이 어머나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러운 움직임 소리와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이어졌다. 고요했던 집안은 갑자기 생생하고 음울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강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강우는 정훈과 미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강우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우리 아내도 이렇게나 예쁜데 말이야. 그의 말에는 칭찬과 병적인 비교가 뒤섞인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약간 자만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젊잖아요. 저 아줌마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의 관계는 금지된 비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의미의 부부가 아니었다. 욕망의 게임 속 공범자였다. 깊은 밤, 강우는 서연과의 의무를 마쳤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강우는 조용히 팔을 빼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말 못할 초조함에 이끌려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정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강우를 보고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새로운 거 한번 맛볼래? 정훈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추기는 듯했다. 내려가서 미숙 씨랑 한번 해봐. 아직 끝내줘. 강우는 망설임 없이 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모든 장벽을 넘어도 좋다는 허가증 같았다. 강우는 거실로 내려가는 척했다. 미숙은 소파에 관능적인 자세로 누워 있었다. 그녀가 살며시 몸을 뒤척이며 꿈결처럼 이름을 불렀다. 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같이 자자. 강우는 다가가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녀는 주도적으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뜨거운 손길에 그는 놀랐다. 미숙은 그가 강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를 정훈으로 착각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를 탐했다. 그녀의 몸짓은 대담하고 격렬했으며 감정은 쉴 새 없이 솟구쳤고 숨결은 점점 가빠졌다. 강우는 연상의 여인을 정복하는 느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금지된 쾌감을 즐겼다. 약 30분 후 강우가 일을 마쳤다. 미숙은 살며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가기 위해 불을 켰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불빛이 강우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다. 미숙은 경악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정훈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강우였다. 자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리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인 줄 알고. 미숙은 잠시 평정을 되찾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됐어. 그냥 서로 착각한 걸로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차분해졌지만 이내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만나. 여긴 불편하잖아. 그녀는 이 비공식적인 관계를 받아들였지만 더 은밀한 장소를 요구했다. 그날 오후 강우는 서연, 정훈과 함께 미숙의 집을 방문했다. 아담하고 따뜻한 집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다. 미숙은 늘 그렇듯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집안에서 젊고 활기찬 여성이 걸어 나왔다. 미숙의 딸 최수진이었다. 수진은 20세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원숙함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그녀의 눈은 때때로 강우를 탐색하듯 스쳐 지나갔다. 수진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젊음의 생기가 넘쳤다. 강우는 수진을 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는 먼저 말을 걸었다. 시각 디자인 전공한다고요? 강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많은데 삼촌이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수진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녀의 시선이 강우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강우의 곁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저 수진이라는 애 괜찮은데? 몸매도 좋고 저런 애는 한번 먹어볼만 하지 않아, 여보?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강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웃었다. 서연의 말은 그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본능을 더욱 불타오르게 할 뿐이었다. 사탕수수밭에 갔으면 통째로 다 먹어야지. 강우가 대답했다. 꿀 같은 걸 남겨두면 아깝잖아.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킥킥 웃었다. 그녀의 눈에 비밀스러운 빛이 스쳤다. 며칠 후 강우는 수진의 입사 서류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차 안에서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저번에 저희 엄마랑 정훈 아저씨랑 뭐 하셨길래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계속 실실 웃기만 하더라고요. 강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도 네 엄마랑 똑같잖아. 강우가 그녀를 놀렸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깊이 파고들었다. 너도 그런 거 좋아하지?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화난 척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강우는 물러서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강우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었다. 없다고는 하지 마.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우를 쏘아보았다. 제가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도 받아줄 거예요? 수진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아줌마한테 걸리면 아저씨 박살날 텐데. 강우는 입술을 비틀었다. 그는 수진이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다.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시험해보든가. 수진이 말을 이었다. 누가 무서워하는지 보자고요. 가서방 잡아요. 강우는 놀라서 수진을 쳐다보았다. 이 어린 아가씨가 그의 위험한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틀 후 아침 입사 서류를 모두 마친 강우는 수진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수진은 기쁘게 수락했다. 그녀는 강우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 그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수진의 젊은 몸이 강우의 등에 밀착되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등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우는 수진을 외곽의 한적한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은 푸른 나무들 뒤에 숨어 있었다. 수진은 주변 풍경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좋은데 잘 찾았네요. 수진이 반짝이는 눈으로 웃었다. 방에 들어가자 강우는 수진에게 씻으라고 권했다. 욕실은 넓었고 큰 욕조도 있었다. 네가 먼저 씻어. 난 기다릴게. 수진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럼 아저씨도 같이 씻어요. 수진이 웃었다. 대신 제 등 밀어줘야 돼요. 강우는 강렬한 욕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는 천천히 옷을 벗었다. 그의 몸은 다부지고 탄탄했다.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몸 장난 아니네요? 그녀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옅은 분홍색 속옷만 입은 채 욕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몸은 새하얗고 매끄러웠으며 피어오르는 수증기 속에서
물방울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강우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샤워기를 들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뜨거운 물의 감촉과 두 몸의 가까운 거리가 두 사람 모두를 흥분시켰다. 수진의 등을 밀어주는 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가쁜 숨결을 느꼈다. 수진의 눈이 살며시 감겼다. 강우의 본능이 폭발했고 그는 수진을 벽에 기대게 했다. 강우는 수진의 가장 은밀한 곳을 탐험했다. 그것은 비옥하고 풀이 무성한 삼각형의 들판 같았다. 내 것도 정말 예쁘네. 우리 아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강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희미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강우와 수진은 하나가 되었고 기분 좋은 만족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우는 수진이 말과는 달리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것이 크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교감의 순간에 깊이 빠져들었다. 늦은 오후, 강우와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강우는 정훈의 어이쿠하는 소리를 들었고 뒤이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것이 서연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저 또 어이쿠했어요. 그 목소리에 강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것이 미숙의 딸, 수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우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우리 수진이가 엄청 좋아하네. 미숙의 목소리는 명랑했다. 이제 와서 이런 걸로 뭘 그래. 그냥 보통이지. 미숙은 말을 이었다. 근데 진짜 자네 물건은 대단해. 아버님은 기절하시기 일보 직전인데. 강우는 그것이 집단적인 환락의 파티임을 깨달았다. 예상과 달리 강우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 지었다. 강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강우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정훈의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강우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보, 언제 왔어요? 온다고 말도 없이. 서연이 말했다. 우리 식구들 정말 화목하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면 이리 와서 같이 놀아요. 서연은 그를 유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 보고 싶었는데. 정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수진도 강우에게 이리 와서 같이 놀자고 권했다. 아저씨도 이리 와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미숙이 거들었다. 이리 와, 자네. 사람 모자라.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혼자서 셋을 상대하고 있잖아. 강우는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좀 쉬어야죠. 강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현장 일도 다 끝났으니 이제 집에 꽤 오래 있을 거예요. 그는 미숙과 정훈을 보며 말했다. 아주머니랑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강우가 말했다. 저 지금 씻고 올게요. 강우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의 공간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기대감 또한 가득했다. 서연은 여전히 재촉했다. 빨리 씻고 나와요. 강우가 씻고 나오자 서연이 그를 맞았다. 한 달 만에 당신 거 보네.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아주 실해졌는데? 강우는 웃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우는 파티에 합류했다. 5명은 환락에 몸을 맡겼다. 거친 숨소리와 희미한 신음이 뒤섞였다. 뜨거운 몸과 땀방울. 싸움은 2시간 더 이어지고서야 끝났다. 강우는 자신의 체력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아내, 미숙, 그리고 그녀의 딸 수진까지 만족시킬 수 있었다. 정복감은 그에게 극도의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싸움이 끝난 후 미숙은 강우에게 윙크하며 씻으러 가자고 했다. 강우와 미숙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좁은 공간에서 미숙은 주도적으로 강우를 껴안았다. 미숙의 체온이 강우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욕실에서 곧바로 부부관계를 이어갔다. 첫 번째 라운드는 좁은 욕실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그들은 베란다로 자리를 옮겼다. 서늘한 밤바람이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고 2번째 라운드는 베란다에서 열정적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둘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3번째 라림프에 빠져들었다. 강우와 미숙은 온갖 체위를 시도했다. 미숙은 4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농염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강우에게 화답했다. 강우는 2번, 미숙은 4번 절정에 달했다. 두 사람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3시, 밖의 도시는 여전히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우는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고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현장은 다시 평소처럼 활기를 띠었다. 유나가 강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크고 동그란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출장은 즐거웠어요? 사모님은 잘 계시고요? 강우는 화장품 상자를 꺼내 유나에게 선물했다. 누굴 잊어도 널 잊을 수는 없지. 강우가 말했다. 유나는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었다. 저녁에는 현장에서 회식이 열렸다. 모두가 강우를 축하하며 잔을 들었다. 한 동료가 강우에게 물었다. 사모님, 아기 소식은 아직 없어요? 강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다른 둥지를 빌려야 할 판이야. 그의 시선이 유나를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그 뜻을 알아채고 즉시 응수했다. 그럼 이 둥지라도 빌려드릴까요? 유나가 약간 부끄러운 듯 말했다. 빌려드릴 수 있는데. 강우는 놀란 척하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정말 그래도 돼? 유나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말만 해요. 빌리고 싶을 때 한마디만 하면 되죠 뭐. 유나가 강우를 바라보았다. 제가 뭐 인색한 사람도 아니고요. 유나가 지난 일을 상기시켰다. 지난번에 이미 물건 확인했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그렇게 빨리 잊었어요? 강우는 유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오늘 밤에도 너랑 있고 싶어 죽겠어. 요즘 더 예뻐졌네. 유나는 강우를 살며시 밀어냈다. 에이, 그만해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피곤할 텐데 쉬어요. 유나는 약속했다. 내일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줄게요. 됐죠? 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우는 방으로 돌아가 기다렸다. 약 15분 후 유나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왔다. 휴, 무서워 죽겠네. 유나가 속삭였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꼭 도둑질하는 기분이라니까.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강우는 유나를 품에 안았다. 이렇게 하는 도둑질이 더 재밌을 수도 있지. 당당하게 먹는 것보다 훔쳐먹는 게 더 짜릿하잖아.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두 사람은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유나는 3번, 강우는 한 번 절정에 달했다. 그 후 유나는 조용히 떠났고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나와의 뜨거운 밤이 지난 후 강우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묘한 상쾌함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는 현장의 다른 누구보다도 건강해진 기분이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했다. 콘크리트 기둥은 그의 손에서 빠르게 세워졌고 무거운 자재 더미는 가볍게 느껴졌다. 현장 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활락이 주는 동기부여 덕분이었다. 강우는 두둑한 성과급을 받아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집안일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서연이는 틀림없이 어이쿠를 연발하며 꽤 많이 했겠지. 그 생각은 강우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내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나도 돌아가면 거기에 더 얹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강우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타락을 즐겼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여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도덕적 경계는 사라졌다. 강우는 자신이 모든 게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내적 갈등 없이 병적인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 느낌은 그에게 권능을 가진 듯한 착각을 주었다. 강우는 집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대충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곧바로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착수했다. 낡은 울타리를 수리하고 정원의 수도 시스템을 점검했다. 서연이 다가와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며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강우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짧게 대답하고는 하던 일에 집중했다. 그것이 그가 복잡한 관계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추는 방식이었다. 집안일이 끝나자 강우는 다시 현장으로 올라갔다.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자 그는 다시 유나를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공허함이 잠시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숙의 번호였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미숙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다. 그녀는 수진의 취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강우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은하수 모텔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숙은 즉시 동의하며 데리러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강우는 쾌재를 부르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미숙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챘음을 알았다. 그는 약속을 위해 준비했다. 깨끗이 씻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다.
피부에서 은은한 비누향이 풍겼다. 그는 설렘을 느꼈다. 차를 몰아 모텔에 도착하자 미숙이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온 그녀는 우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원숙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강우를 바라보며 오늘따라 멋지다고 칭찬했다. 강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아주머니께 깜짝 놀랄 만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강우는 미숙을 와라 껴안았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미숙의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달콤한 향기는 그를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듯했다. 미숙이 강우를 살며시 밀어내며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상기시켰다. 강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제가 이 방을 예약했는데 누가 올라오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귓가에 속삭였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미숙은 점차 강우의 뜻에 따랐다. 그녀의 붉고 도톰한 입술은 중년 여성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향수 냄새와 농익은 여인의 채취가 어우러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자아냈다. 강우는 몸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미숙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우를 올려다보았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더니 이거였어요? 강우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는데 미숙은 수진에 대해 물었다. 수진이랑은 아직 질리지도 않았는데 나랑도 이러는 거야? 강우는 수진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숙을 원했다. 그는 미숙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강우와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교감의 순간 속에서 서로를 탐했다. 미숙은 정말 최고였다. 그녀의 노련함은 강우를 놀라게 했다. 강우는 2번, 미숙은 4번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감정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 후 미숙은 부드럽게 강우를 어루만졌다. 고마워요. 덕분에 세상 사는 맛을 알았네. 강우가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제가 절대 질리지 않을 새로운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소유욕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들의 몸을 달래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씻겨주었고 부드러운 손길과 피부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은은한 비누향이 감돌았다. 그 후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강우는 집에 도착해 대충 인사를 하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음 출장을 준비했다. 만남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강우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미숙과 수진과 그리고 유나와 선을 넘었다. 그리고 서연과 정훈의 관계까지 용인했다. 그는 더 이상 내적 갈등을 겪지 않았다. 오직 병적인 만족감,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만이 남았다. 강우는 더 이상 예전의 강우가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타락했다. 강우와 미숙의 관계는 은밀하지만 자극적인 비밀 관계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강우가 가장 오래 유지하고 싶은 새로운 것 중 하나였다. 미숙은 그에게 새로움과 대담함을 선사했고 그는 그녀가 결코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다. 강우는 현장으로 돌아와 유나와 공짜 애인 관계를 이어갔다. 유나는 자주 밤에 강우의 방을 찾았고 애정 표현에 거리낌이 없었다. 강우는 너무 잦은 관계로 피로를 느끼며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사가 끝나고 강우와 유나의 관계도 2달이 넘었다. 유나는 항상 조심스럽게 피임을 했고 어떤 구속도 원치 않았다. 2 사람은 모든 것을 단순한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 몇 달 후 서연이 임신했다. 이 소식은 가족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강우를 제외한 모두가 기뻐했다. 그는 서연의 배를 보며 큰 혼란을 느꼈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인지 아버지 정훈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의심을 해소할 답은 없었다. 태아는 집착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강우의 방종의 결과이자 그의 통제욕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강우는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에 그 경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는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해. 그가 만든 복잡한 삶 속에서 이제 그 자신마저 길을 잃은 것이다. 복잡하고 불분명한 관계 속에서 임신한 서연은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많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 막막했다. 태아는 본능 해방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밧줄이 되어 그녀를 출구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서연은 점점 커지는 배를 보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새 남자친구가 생겨 강우와의 왕래가 뜸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옛 관계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로 남았다. 강우는 더 이상 수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강우와 미숙은 여전히 애정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은하수 모텔에서 은밀하게 만났다. 비밀스러운 데이트는 계속되었다. 미숙은 날이 갈수록 예뻐졌고 피부는 더 매끄러워졌으며 눈빛도 환해졌다. 아마도 이 만남이 그녀를 젊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생기가 넘쳤고 강우 역시 그녀에게서 자극을 얻었다. 미숙은 더 이상 정훈과 함께 강우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았다. 오후의 담소는 끝났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변했음을, 아마도 끝났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했다. 욕망에만 기반한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통제를 얻었고 병적인 만족감을 얻었다. 그의 가족은 완전히 변해 도덕적 경계가 지워진 열린 가족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승인과 조종 아래 이루어졌다. 강우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느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곧 태어날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수용만이 있었다. 그것이 타락 과정의 종착점이었다. 강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각 인물들은 비밀과 욕망이 필수적인 부분이 된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했고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들은 욕망의 소용돌이에 잠겨 있었다. 강우는 건설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평온한 얼굴을 비췄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높이 쌓여 있었다. 그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과장이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혼돈을 즐기는 숨겨진 조종자가 되었다. 강우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처음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다. 이제 뜨거운 밤은 본능의 만족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조용한 수용을 보였다. 강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움을 느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주도하는 게임의 일부였다. 미숙은 여전히 강우의 견고한 새로운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해소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강우는 미숙의 눈에서 대담함을 보았다. 그녀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미숙의 손길은 매우 능숙했고 그는 자신의 권능이 확인되는 것을 느꼈다. 미숙 역시 이 역할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녀는 구속 없는 관계에서 자유를 찾았을 것이다. 수진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탐험하며 성장했다. 강우는 가끔 그녀를 기억했다. 대담하게 선을 넘었던 순간들. 그 관계는 이제 정복의 기억, 강우의 긴 승리 목록에 추가된 또 하나의 전리품이었다. 현장에는 더 이상 윤아가 없었다. 그 작고 가냘픈 여인은 떠났지만 다른 둥지에 대한 기억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가 언제든지 자신의 컬렉션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창밖으로 도시가 어둠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서 있는 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현숙하고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다. 식사는 제 시간에 준비되었고 집은 여전히 깔끔했지만 서연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아이의 정체성은 답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 열린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 서연과 정훈의 관계는 더 이상 강압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적인 유대감으로 변했다. 정훈은 서연에게서 온기를 찾았고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다. 정훈이 서연의 배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고 애정 어린 손길.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뒤틀린 평온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위안을 찾았다. 서연 역시 외로움의 공허를 채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본능을 해방했다. 태아는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게 만드는 상징이었다. 그들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남편이자 아들인 자가 모든 것의 주모자였다. 강우가 이 근친상간을 허락한 것이다. 강우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은밀한 행위는 계속되었지만 처음에 두려움 대신 수용과 익숙함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더 이상 울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욕망의 흐름에 맡겼다. 정우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그것은 독약과 같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주면서
잠들어 있던 욕망을 불태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폭풍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길 잃은 배들처럼 이름 붙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 원숙한 여인 미숙은 억압받지 않는 삶을 계속했다. 강우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자극과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고 미소는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더 자유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갔고 구속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미용실은 여전히 손님으로 붐볐다. 겉모습 뒤에 미숙은 본능적으로 사는 여자였다. 강우가 열어준 문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과해 매 순간을 즐겼다. 미숙의 딸 수지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 강우와의 경험 후 그녀는 금지된 관계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강우의 손길, 눈빛, 속삭임은 본능에 대한 교훈이자 젊음의 반란이었다. 이제 수지는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두 모녀는 모두 욕망의 눈을 떴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 미숙은 자유를 받아들이고 즐겼고 수지는 폭풍 후의 평온을 찾았다. 강우의 가족 생활은 복잡한 새로운 정상 상태로 계속되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다. 강우는 여전히 청렴한 과장이었고 서연은 현숙한 아내, 정우는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과 욕망이 교차하는 거미줄이 있었다. 서연의 태아는 이 혼란의 가장 명백한 상징이었다. 무한한 욕망의 결과이자 타락의 증거. 그 정체성은 영원히 답없는 질문, 가족의 영원한 상처, 혼돈의 흔적, 이름 붙일 수 없는 짐으로 남을 것이다. 조종자 강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병적인 만족감을 얻었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가 한때 대표했던 도덕적 가치의 완전한 타락이었다. 그는 자신과 양심을 잃었다. 그 가족은 여전히 살고 웃고 먹었지만 공기 중에는 항상 무거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 떠다녔다. 강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사회적 규범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벌받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욕망의 게임에서 이긴 생존자였다. 서연은 임신한 배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수용일 수도, 미래에 대한 모호함일 수도, 혹은 뒤틀린 행복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채울 무언가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다. 정우는 옆에 앉아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내의 그림자와 정체불명의 손주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기묘한 유대감으로 변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이 혼돈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가족의 마지막 모습. 겉으로는 아름다운 그림. 강우, 서연, 정훈이 함께 모여 앉아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과 이름 없는 욕망의 심연이 있다. 영원히 변해버려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